자, 이제 민법 본격적인 이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법 총칙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먼저 민법 제1장 부분에 이제 민법의 의 부분부터 시작되고요. 뭐 민법의 의는 특히 볼 것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이제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파트가 들어갑니다. 먼저 제1조를 한번 읽어보시면 민법 제1조 부분입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법원이 뭔지를 설명 들어갑니다. 자, 민법에 있어서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한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해서 무슨 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법의 원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의 원천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어렵고요. 자, 일단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게 될 겁니다. 법원에 찾아와서 당사자들이 소장 등을 제출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때 이 사실이 진짜로 존재하는 사실인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실제 존재하는 사실인지 여부를 법원 입장에서는 확정을 하고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등과 같이 확정을 하고 확정된 이후에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이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원고의 결론, 즉 주장을 받아들여줄지 말지, 청구를 받아들여줄지 말지 라고 하는 결론을 내어준다. 이게 이제 소위 법적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실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은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결론을 내어주겠다 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이때 첫 번째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이 맞다면 이때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적용을 해야 될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즉 법원은 어디에 가서 법을 찾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법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법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은 일단 어디 가가지고 법을 찾을지 그 다음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 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 민법 제1조 방금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민사에 관하여 특히 맨 처음에는 어떠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구체적인 법률이 있다면 법률을 먼저 해석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없다면 그때의 경우에는 관습법이라도 찾아서 결론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리에 의해서라고 해도 재판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민사 법원이라고 하는 일단 법원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인 관습법에 대비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소위 문서화되어 있는 성문법을 말하는 것으로 통칭합니다. 국회가 만든 말 그대로의 법률이 아니라 일단 문서화되어 있는 법이 될 만한 거리들인 모두 이 지문상에 있는 글자상에 있는 법률이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성문법 형태로는 국회가 만든 말 그대로의 진짜 법률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의 형식은 말 그대로 법률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붙일 수 있는 것은 국회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물론 만들진 않았어도 일단 국제조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국가긴급권에 의해서 긴급명령이라든가 긴급명령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일단 제정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모두 여기에 말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널리 국회가 만든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성문화되어 있는 것은 모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넣다 보니까 법률의 하부 시행령이라든가 아니면 하부 시행 규칙 등과 같은 명령과 규칙 중에서도 민사 분쟁을 다룰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다면 모두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성문화되어 있는 이 사실을 다룰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혹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파악을 합니다.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개념 요소가 관습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법이다 라고 하는
법적 확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결합된 형태인데 조금 더 분석해 본다면 예컨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관행이 있더라. 그리고 이 관행이 국민 일반에게 이 정도면 법이다. 대개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식의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과 이제 좀 비교해야 될 개념을 우리가 나중에 민법 제106조라고 하는 법률행위 해석 파트에서 배우게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법까지 나간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관행인데 이것이 아직은 법이 아니라 사실 정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관습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실 관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위해서는 관습 그런데 사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습법과 사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당연히 일단 아직까지 국민 일반에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확신까지 곁들여져 있지 않다면 사실 관습. 그 다음에 만약에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면 드디어 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자 이와 같은 법적 확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법은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할지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몫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한다면 법원이 직권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본 바와 같이 이것은 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 아무리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법이니까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해도 단 예외적으로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모두 법원이 파악하는 것, 즉 법관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리 직권조사를 해도 끝끝내 사실관계 판단이 안 되더라라고 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맨 마지막엔 주장 입증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이지만 일정한 관행이 있다라고 하는 관행이 쌓이다 보면 이게 법칙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법칙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해서 경험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므로 법칙이라고 한다면 법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 말은 원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될 것이지만 법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는 있는 것이다. 경험칙이니까 라고 하는 또 예외적인 판례가 각각 하나씩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부분은 일단 이와 같이 관습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판례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런 관습법이 있다 없다 와 같이 확인했었던 것, 즉 관습법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아니다 라고 했었던 각 사항에 대한 판례를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판례라고 하는 것의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종래 종중이라고 하는 소위 문중이 있었다. 그런데 문중 구성원을 우리는 종원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종원은 옛날대로라고 한다면 일단 이 집안에 태어나서 그 종중에 배속된 상태에서 성년이 되고 그 다음에 성년 이상의 남성만 종중 구성원으로 취급받고 왔었는데 그런데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때 우리 현행 헌법은 남녀 평등을 지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관습법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 내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상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의 관습법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종래 관습법 형태로서 성년 이상의 남성만 일단 종원으로서 대접받고 왔었던 것, 이것은 헌법이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종원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바뀐 관습이다 라고 했었던 것이 일단 대법원 전화비체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관습법으로서 우리나라 판례가 확인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또 종래 우리나라 판례가 일단 관습법으로 인정하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 즉 혼인 상태에 있는 것은 맞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부부다. 그래서 소위 사실혼에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는 법률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법률의 요건까지 모두 갖춰서 혼인신고까지 들어갔었던 법률혼은 아닌 단순한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해도 부부로서의 일정한 권리나 의무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라고 했을 때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도 관습법으로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부에 준해서 일단 역시 마찬가지 보호를 해줘야 된다. 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만은 받지 못하되 기타 상속을 제외한 모든 부부로서의 권리 의무는 모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혼 상태 부부라고 해도 이혼을 했을 때 이혼 시에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 등도 모두 다 보장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제 관습법으로서 우리나라 판례가 확인했었던 것 중에 소위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컨대 어느 수목집단이 있다. 즉 나무들이 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나무의 토지가 지금 현재 있을 것이고 그래서 토지주가 아무리 A라고 해도 그래도 이 나무를 심어둔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나무다 라고 하면서 표차를 붙여둔다라든가 아니면 나무 밑둥을 깎아가지고 소유자 이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갖춰가지고 표시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나무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 자체가 돼버린다. 나무 자체가 부동산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현행, 과거의 경우로부터 지금 현행까지 일단 관습이 이루어져 왔었다.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수목이 만약에 과수목인데 여기에 열려있는 사과 등과 같은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과실 자체에다가 라벨을 붙여가지고 소유자 이름을 표시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과 아직 달려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 사과 자체가 독립한 부동산 하나가 돼버린다 라고 하는 관습이 있더라 라고 해서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형태의 관습을 인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3개 정도를 보고요. 이 정도는 아직은 관습이 아니다 라고 봤었던 예가 있습니다. 예컨대 A라고 하는 사람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B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가다가 파이프를 꽂았다. 그랬더니 온천이 나오더라. 자, 그랬을 때 이 온천은 누구 것일까? 라고 하는 온천의 소유권 문제가 있을 때 A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땅에서 나오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발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B가 소위 종래로부터 우리 관습에 따른다면 온천은 발견한 사람 것이다 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관습상의 온천권 주장을 한다면 이 온천권이라고 하는 관습상의 권리가 인정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이런 관습법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권이라고 하는 형태의 일단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례 중에 하나가 예컨대 A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어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B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B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원래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 들어가시면 배우시게 될 바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 부동산을 인도를 먼저 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이 토지 등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 경우에는 B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소유자는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즉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에서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소위 우리나라 부동산에 있어서의 등기제도 자체가 거의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권, 즉 관습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등과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예 부분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관습법에 대해서 일단 이제 우리나라 판례가 인정한 것,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민법을 공부를 하면서 차차 아시게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습법, 그 다음에 관습법의 법적 성질, 그 다음에 주요 판례와 관련된 부분은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조리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겠죠. 조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게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말을 조리 있게 참 잘한다 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 이치에 맞게 잘한다는 소리고요. 결국 다른 말로 상식에 맞게 잘 이야기를 한다. 결국 조리는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일단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당사자가 사건 해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소장을 제기했을 때 이때 여기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즉 성문화된 법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게 없으면 관습법이 혹시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습법마저도 없다면 그러면 재판을 안 해줘도 되냐, 법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고 상식에 맞게 결론은 어찌됐건 내어달라, 즉 재판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에 비추어서라도 일단 재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상식이 법일까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의 소위 법원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우리 민법 1조 자체가 조리에 의해서라도 재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조리라고 하는 부분을 어찌됐건 법원 파트에다가 일단 규정을 내두고 있기 때문에 상식, 즉 조리도 법원에 해당된다라고 결론 내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가 가장 민법 제1조에 대한 해석론 부분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예컨대 어느 국회가 만든 법률이 있었다. 그런데 이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하더라. 면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서 사실상 저 법률은 폐지법이 되어버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법률이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법의 존재 여부를 완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자체는 어느 법률에 대한 폐지법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법원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헌 결정일 때 그렇다는 소리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와 같은 법원성은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헌 결정에나 폐지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다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헌법재판소 이외에 법원의 판례, 즉 일반 법원의 판결 내지 판례가 법원일까? 우리 민법 제1조 어디를 봐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판례가 법인 나라는 소위 영국이나 미국 등과 같은 일단 영미법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도 사실상 법의 노릇을 하지만 소위 우리가 따르고 있는 독일법 등 대륙법계, 즉 유럽 대륙법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판례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부분에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의 법원 파트에서 배우는 부분이고요. 자, 민법의 법원 파트를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라고 하는 원리 파트가 나옵니다. 자, 민법의 기본 원리는 전체적으로 민법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주로 이 민법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행위를 해석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리죠. 기본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민법은 기본적으로 언제 구체적으로 발생했었냐?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을 기준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전을 우리는 중세시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 발생한 이후부터를 우리는 근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 세계대전을 거친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을 우리는 근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대전 거친 후를 우리는 현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여지까지 주로 우리가 배우는 법도 일단 서양, 즉 유럽 법계를 개수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서양 역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일단 이제 역사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세 시대, 근대 시대, 현대 시대라고 불렀을 때 먼저 1789년 프랑스라고 하는 것에서 시민혁명이 발생한 후에 소위 1804년 이후부터 드디어 프랑스에서 최초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독일에서 드디어 민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독일이 만든 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스위스나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라든가 등에서 일단 물려받고요.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 민법을 일본이 일단 물려받고 우리는 일제강점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개수된 그 법률에 준해서 어찌됐건 독일법계에 해당되는 법을 갖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근대 시대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시민혁명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혁명에 있어서의 기치에 해당되었었던 소위 자유에 터잡아서 만들어진 민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자유에 터잡아서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인 소유권은 절대 국가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사소유권 절대 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단 사람들이 즉 시민들이 잘못을 했을 때나 책임을 지는 것이지 시민들 자체가 개인이 잘못할 만한 어떤 일단 규칙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는 세 가지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사적 자치 원칙, 그 다음에 사소유권 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이 있을 때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정도를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에게 과실이 있을 때 자기만 책임진다. 즉 연대 책임을 부과받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연좌제라고 하는 것 등도 일단 부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항상 보통 이제 일반론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적 자치도 좋고 당신 것인 것 좋고 그 다음에 당신이 책임질 만한 잘못이 있을 때나 책임지는 건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사적 자치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는 영역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당신 것은 절대 보호가 되어야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질 게 아니라 설령 자신에게 규칙 사유가 없다, 즉 과실이 없다라고 해도 같이 책임을 질 부분들이 필요한 사건들도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소위 근대 사회의 가장 일단 문제에 해당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과 같은 것과 그 다음에 경제적 약자 보호라고 하는 원칙에 결국 좀 충실하기 위해선 이걸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로서 등장을 했었던 이론이 소위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된다라고 해도 일단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점에서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이 일단 보완 원리로서 등장을 했다. 여기까지만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법의 적용 범위라고 하는 파트는 굳이 시험을 위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파트에서부터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부를 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법원 파트에서 배웠었던 부분입니다. 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는 당사자가 주장을 해 주십시오. 물론 당사자가 주장했다라고 해서 그 사실이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아니고 당사자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아닌지를 법원이 확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확정된 사실에 만약에 그게 맞다면 법을 적용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제일 잘하니까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조사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결론을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당사자가 주장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었던 요 사실관계란 법원이 그래도 법적인 판단을 해줄 만한 사실관계일 때 그때 일단 법원도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어주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이 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때 경우에는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굳이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한 이 사실관계를 크게 두 가지 관계로 나눠봅니다. 당사자가 저희가 이 어떤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관계 주장을 한다. 그 중에 첫 번째, 법이 개입할 만한 사실관계를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관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은 법하고는 상관없는 단순히 인간이 세상 살면서 맺은 관계들이라고 해서 인간관계라고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법률관계, 즉 법적으로 맺은 관계에 있을 때, 즉 법이 투입될 수 있을 만한 관계일 때 그때 법원은 그 법에 따른 결론을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법률관계를 통해서 법을 대입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결국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권리가 있다 없다, 누구한테 의무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관계가 도출된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다음 파트에서 배우는 것은 그래서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은 결론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라고 했을 때 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데 권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앞서서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당사자가 가지고 온 사실관계 중에 어떤 관계인데요? 라고 물었을 때 법과 관련된 관계인지 아니면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순한 인간관계인지 여부를 나누기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부분은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특별하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으로는 소위 호의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의관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일단 호의로 해준 것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법이 개입될 필요는 없는 인간관계에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누군가 누구를 일단 호의로 내가 어디 가는 거 일단 나 지금 현재 차 운행 중에 있으니까 내가 같이 좀 태워줄게 라고 해서 호의로 누군가를 같이 자동차에 태워줬다 라고 하는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호의관계의 예가 되는데 그런데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일 아침에 나 출근을 할 때 내가 너도 같이 태워줄게 라고 호의관계에 터잡은 일종의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다른 곳을 갈 필요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은 못 태워주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리 못 태워줬다 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네가 어제 약속했잖아 나 태워주기로 라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거 이행하라고? 라고 했을 때 호의관계에서는 이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행의 소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호의관계에 해당된다 라고 한다면 법률관계와 달리 법적인 구속의사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약속은 했으나 이 약속 가지고 법적으로 구속까지 되겠다 라고 하는 의사는 없는 것을 우리는 호의관계라고 하고 법적 구속의사가 있다면 그 상태에서는 법률관계가 됩니다. 어찌됐건 호의관계는 법적 구속의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터잡아서 이행 청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다음날 약속된 바와 같이 만약에 그 사람을 태워줬다. 그런데 태워주는 과정에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결국 사고가 나서 다쳤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사고에 터잡아서 운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소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받아야 되겠는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배상해 줘야죠. 아무리 공짜로 태워줬다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호의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 출발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갈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간관계 부분에서 더 나가서 호의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인간관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관계로 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호의관계, 그 중에서도 호의동승과 관련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은 이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A가 운전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이 동승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동승자가 지금 현재 동승 피해를 받았다. 그런데 B라고 하는 동승자가 받은 전체 치료 액수, 그 다음에 손해배상 액수가 예컨대 B가 주장하는 것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해서 B가 A라고 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1,000만 원 지급 청구해소라고 하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책임을 묻는다. 라고 한다면 이때 A라고 하는 운전자가 그래도 1,000만 원은 너무 심하잖아. 이거 좀 깎아줘야지. 내가 너 공짜로 태워줬네. 라고 해서 호의 동승을 시켜줬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감경해달라라고 하는 감경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공짜로 태워줬다라고 하는 것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줘야 된다. 아니면 배상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호의동승 자체를 가지고는 배상의 감경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단 예외적으로 호의동승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어떤 다른 부가 사정이라고 하는 알파라고 하는 사정이 곁들여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감경도 가능하다. 예컨대 우리나라 판례가 이러한 호의동승 사건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B라고 하는 동승자를 A라고 하는 사람이 태우게 된 경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먼저 타라라고 했는지 아니면 태워달라고 했었는지 라고 하는 일단 적극성 등과 같은 사정이라고 하는 것과 A와 B라고 하는 양자 사이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고려해 본 결과 예컨대 B라고 하는 동승자가 우리나라 판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적극성입니다. 누가 태워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B가 오히려 나 좀 태워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건인지 아니면 A라고 하는 사람이 B가 괜찮다라고 했는데 타라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여부를 나눠서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운전자가 강남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B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 좀 태워달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친구는 예컨대 서대문에 지금 사는 친구이더라. 그렇다면 A라고 하는 운전자 입장에선 강남에 출근을 해야 되는 길인데 서대문 들렸다 오게 되면 굉장히 출근길이 늦어지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 될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계속 태워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자기 출근 시간 맞추기 위해서 과속을 할 것 아니겠냐. 그러다 보면 결국 사고가 날 수 있다면 이때 경우에는 B라고 하는 동승자의 일단 동승의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하기 때문에 이때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이 일단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라면 그때는 배상의 감경도 가능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의동승을 했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는 감경이 주장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호의관계라고 하는 부분이었었고요. 어찌됐건 일단 우리는 이 부분에서 관계 부분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률관계에 해당이 된다면 이때 법률관계 법을 대입한 결과 일정한 결론으로서의 권리가 도출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권리의 종류라고 하는 것과 권리의 의미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권리는 뭐 특별히 의미를 잡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탄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권리의 종류는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꽤나 다른 굉장히 많은 형태로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권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첫 번째, 이 권리는 재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권리다 라고 해서 재산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단체의 사원으로서의 내용을 일단 갖고 있는 권리다 라고 한다면 사원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권리는 가족 내부 상태에 있어서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의 예컨대 친족관계 내지 가족관계를 다루는 권리다 라고 한다면 가족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는 어떠한 한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인격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권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권리를 종류를 분류해 봤더니 이러한 형태의 제4가인이라고 하는 네 가지 형태의 권리가 종류가 한번 구별되어 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용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자. 이번엔 이 권리가 가지고 있는 작용에 따라서 한번 권리의 종류를 구분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떠한 권리라고 한다면 이 권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힘의 세기를 기준으로 일단 권리를 분류해 봤을 때 엄청나게 강한 권리, 즉 힘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더라. 이것을 우리는
지배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지배권은 말 그대로 이 권리의 대상을 완전 지배, 장악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센 힘을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는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이것을 약칭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물권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될 텐데, 물권은 이 권리의 대상인 물건을 완전 장악을 하죠. 내 물건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센 힘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는 지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 자체는 아니지만 물건에 대한 권리만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준물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물건에 준하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준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인격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체재산권, 예컨대 저작권이라든가 등과 같은 이러한 것은 내 머릿속의 창작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창작물은 내 마음대로 내 머릿속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권리에 준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개의 권리들을 합해서 우리는 지배권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센 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배권보다 조금 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게 센 힘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형성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속성은 어떤 당사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요, 법률 관계가 뿅 하고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즉 창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으로도 일정한 법률 관계가 발생을 한다, 아니면 소멸한다, 아니면 싹 변경이 된다 라고 하는 형성력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는 형성권이라고 하고 굉장히 센 힘을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보다 좀 힘이 약한 권리를 우리는 청구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 정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상대방 당사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결국 소송 가가지고 확정 판결 받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등과 같은 민사소송 절차 내지 집행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밖에 되어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즉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채권들은 모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만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청구권을 방어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변권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항변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는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항변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먼저 정리를 한다면, 권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정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권리를 배분을 시켰을 때라고 한다면 지배권, 형성권, 청구권, 항변권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맨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권리의 종류를 구분을 하는데 이것이 내용에 의한 분류 방식인지 아니면 작용에 의한 분류 방식인지에 따라서 일단 나와야 되는 권리의 이름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것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번에는 이제 힘의 정도를 기준으로 방금 본 바와 같이 지배권, 형성권, 청구권, 항변권으로 분류를 했을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보자.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는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하면서 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성권, 법이 정한다 라고 하는 주의라고 해서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물론 법이 정한 것들에 한해서만 형성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법률 규정의 모습을 봤더니 어떤 청구권이라고 이름이 끝나는 권리들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청구권이라고 이름이 끝나는 법률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는 권리가 있는데, 청구권이라고 이름이 법률 규정에는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권인 것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질이 형성권인 권리들은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슨 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개의 경우가 예컨대 유류분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각종의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각종의 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각종의 분할 청구권, 그 다음에 각종의 소멸 청구권 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가 그 실질이 형성권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 뭐 유류, 그 다음에 매수, 증감, 분할, 소멸이라고 하는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개 그 실질이 형성권이었었다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세부적으로 분류할 때 우리가 이제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청구권을 막아낼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항변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때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를 한번 구별해 보자라고 하는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항변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을 막아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막아낸다라고 해도 잠깐 막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막아낼 수 있는 영구적인 항변권이라고 하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잠깐 막아낼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일시적 항변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막아낼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말 그 자체 부릅니다. 그리고 일시적, 일단 지급 거절 등과 같은 거절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항변권으로는 일단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든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물건 달라고 하더라. 그런데 나도 그 사람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나한테 돈 줘야 된다. 그런데 돈도 안 주면서 물건을 달라고 한다면 일단 내가 주긴 줘야 되겠지만요, 아저씨 돈 줄 때까지 나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행을 합시다 라고 하는 항변권을 우리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영원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돈을 줘버리면 나는 어찌됐건 그 물건 소유권을 줘야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 항변권으로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주 채무자 있고 보증인이 있는 채권자가 보증인한테만 먼저 찾아오더니 빨리 채무를 이행하라 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때 보증인은 주채무자한테 먼저 가봐라. 그때까지는 나도 돈 못 주겠다 라고 해서 일단 주채무자한테 달라라고 최고하라. 그리고 주채무자 재산 지금 현재 있으니까 그거 빨리 검색해서 찾아내라 라고 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일시적 항변권의 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영구적 항변권의 예에 해당되는 것은 상속 승인을 할 때 상속 다 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어치만큼만, 즉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어치만큼만 내가 채무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한정승인 수리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법원으로부터 만약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경우에는 설령 아버지의 채무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해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어치까지만 돈을 갚으면 되는 그러한 항변권이 영원히 생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상속의 한정승인이라고 하고 영구적 항변권의 종류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권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내용에 따라 분류, 그 다음에 작용에 따라 분류, 그 다음에 특히 형성권 부분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 실질이 청구권이라고 하지만 그 실질이 형성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항변권의 종류 안으로 영구적, 그 다음에 일시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서 분류를 해두시고요. 기타 분류 방식으로 소위 절대권과 그 다음에 상대권이라고 하는 분류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권리를 또 종류를 구분해 봤더니 이번에는 절대권, 그 다음에 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되더라. 절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 누구한테도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절대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 당사자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해진 상대방에게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자신의 권리니 뭐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상대권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자, 절대권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권입니다. 내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누구한테든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권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권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두 당사자끼리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면 계약에 따라서 당신이 나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나랑 계약을 했었던 그 사람한테만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대로 이행하라 라고 하는 일종의 요구 정도 할 수 있는 청구권 정도의 힘 정도만 가지고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때 채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는 계약 상대방 당사자로 일단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사람한테까지 무슨 채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권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단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권리 분류 방식으로는 이번엔 일신 전속권 그 다음에 비전속권이라고 하는 크게 둘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리로 가봤을 때 또 다른 분류 방식으로서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는 꼭 그 사람만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신전속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권리를 우리는 비전속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일신전속권을 다시 종류를 두 부분으로 나눠봤을 때 꼭 그 사람만 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꼭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권리 라고 만약에 붙여넣는다면 이러한 형태의 일신전속권 이름을 우리는 귀속상 일신전속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두 번째, 꼭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때의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일신전속권은 다시 두 가지 형태의 종류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귀속상 일신전속권의 경우에는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딱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는 양도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상속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 불가, 상속 불가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느 권리가 일신전속권이긴 하되 행사를 그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사의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대위나 대리 행사라고 하는 것은 부정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정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귀속상 일신전속권과 그 다음에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는 일치가 됩니다만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거기까지 정도만 간단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권리의 종류라고 하는 파트였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